빗속을 걷는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 20년 만에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 귀국한 저는 낡은 정장 하나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놈이 왜 여기 왔어?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조롱이 시작됐죠. 변호사, 의사, 대기업 상무가 된 그들 앞에서 저는 여전히 가난한 생선 장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발의 호텔 회장이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인 거죠. 그 순간 연 회장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시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빗방울이 우산 없는 제 어깨를 적시던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20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 저를 반겨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급히 귀국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낡은 백팩 하나와 후드티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동안 빗물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어요. 태수야, 비 올 때는 우산 꼭 챙겨라 항상 그렇게 잔소리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셨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항상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그대로였지만 대문 앞에 놓인 조화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케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3일장 내내 많은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기력이 다하신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아니다, 오느라 고생했어. 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장례식 준비를 도우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죠. 고급 호텔 봉투에 담긴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온 초대장을 왜 숨겨두셨을까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아들아, 내가 돌아오면 꼭 이 자리에 가보거라. 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단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가난했던 우리 집 사정 때문에 학교에서 늘 움츠러들어야 했던 기억들이요. 특히 성준, 현우, 도영이라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혔던 일이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부잣집 아들들이었고 저를 생선 비린내 나는 놈이라고 불렀죠. 점심시간이면 제 도시락을 뺏어가고는 생선찌개 냄새 난다며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서랍장을 더 뒤지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한 내용이 담긴 신문 스크랩들이었죠. 영어로 된 기사들을 아버지가 하나하나 오려서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션 프레시 CEO 김태수,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업인 50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어를 못하실 텐데도 제 사진이 나온 기사는 모두 모아두셨더군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최 회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꼭 전해주세요라고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어머니께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 회장, 아, 내 아버지 전쟁 때 전우였다는 분 말이냐? 가끔 명절 때마다 전화하시던 분인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다는 건 알았지만 최 회장이라는 분과 전후 사이였다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내일 동창회에 갈지 말지 고민이 됐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또다시 조롱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메모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못다한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잠들기 전 저는 옷장에서 아버지의 정장을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검은색 정장이었죠. 사이즈는 맞지 않았지만 내일은 이걸 입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라면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검은 정장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에 서니 화려한 조명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더욱 눈부셨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외제차들을 받느라 분주했어요. 벤츠, BMW, 포르쉐. 학창시절 친구들이 꿈꾸던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린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안내 데스크 직원의 시선이 저를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의 헐렁한 정장과 낡은 구두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동창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김태수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혹시 다른 옷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태수 아니야?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맞춤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올백으로 넘겼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맞네. 태수다. 와, 너 정말 오랜만이다. 성준이 크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곧이어 현우와 도영도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도영은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더군요. 세 사람 모두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야, 태수 진짜 너 맞아? 어디서 뭐하다 이제 왔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무시가 담겨 있었죠. 미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영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죠.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 아직도 시장에서 생선 파시나?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성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지만 걸음걸이가 무거웠죠. 연회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성공한 모습이었죠. 저기 태수 왔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태수 맞네. 근데 왜 저런 옷을?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가 봐. 미국 갔다더니 별로 성공 못했나 보지. 제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영의 부인 수연이었죠.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는 이제 우아한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랜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죠. 그때 동창의 간사인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혹시 회비는? 아, 네. 얼마죠?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도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야, 태수. 회비 못 낼 것 같으면 내가 대신 내줄게. 뭐 어려운 처지인 건 다 이해하니까 그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비를 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고급 프랑스 요리가 나왔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성공담과 자랑이 오갔죠. 우리 회사가 작년에 매출 500억 돌파했어. 난 강남에 빌딩 2채나 샀지. 애들은 다 미국 유학 보냈고.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동정 어린 시선만 보낼 뿐이었죠. 근데 태수, 너 정말 미국에서 뭐 했어? 설마 식당에서 설거지나 한 건 아니겠지? 현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성준이 끼어들었죠. 아니면 생선 가게라도 했나? 아버지 업 이어받아서?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때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한결 숨이 쉬어졌죠.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쟤 진짜 불쌍하다. 아직도 저런 꼴이라니. 그러게. 미국 가서 대박 났다던데 다 뻥이었나 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태수야,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남들 시선에 흔들리지 마라.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헐렁한 정장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부심이 느껴졌죠. 이 옷에는 아버지의 정직한 삶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성공담을 발표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든 성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대기업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 지사장도 맡았죠. 연봉은 뭐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현우가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김앤장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인수합병 쪽을 담당하고 있죠. 작년에는 1조 원대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또다시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도영도 빠질 수 없다는 듯 나섰죠. 전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제가 개발한 건물들이 있죠. 특히 재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순간 도영이 저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다. 태수, 너도 알지? 5년 전에 내 아버지 생선가게 있던 그 시장 말이야. 거기 재개발한 게 바로 나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가게가 강제 철거당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죠. 기억나지? 그때 상인들이 데모하고 난리였는데 결국 다 밀어버렸지. 지금은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어. 내 인생 최고의 사업이었지. 도영의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죠. 용역 깡패들이 몰려와 가게를 부수던 모습, 아버지가 맨손으로 막아서다 쓰러지신 일. 내 아버지도 끝까지 버티더라. 하지만 뭐 법대로 했으니까. 보상금도 제대로 줬고 도영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거들었죠. 맞아. 그때 내가 법률 자문했잖아.
완전 합법적으로 처리했지. 태수 아버지가 너무 고집 피운 거야.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때 성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수 아버지 그 후로 다른 데서 장사하시던데 더 작은 가게로 옮기신 것 같더라. 뭐 어쩔 수 없지. 발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일로 건강을 해치셨습니다. 평생 일궈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잃고 작은 노점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했죠. 하지만 끝까지 자식들에게는 걱정시키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내다봤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태수 회장님?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죠. 저를 아시나요? 제가 당황해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 비서 진아입니다. 회장님께서 태수 회장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그리고 최 회장이 절 기다린다고요? 잠깐만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진아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수 회장님 뵀습니다. 네, 지금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진아가 다시 제게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VIP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잠깐, 정말 절 찾으신 게 맞나요? 저는 그냥 김태수 회장님 맞으시죠? 오션 프레시의 대표이사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정체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진아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 회장님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죠. VIP 전용 층이었습니다. 커다란 문 앞에 서자 진아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나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발의 노신사가 창가에 서 있었죠. 그가 돌아섰을 때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태수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저를 아시나요? 물론 알지. 자네 아버지와 나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으니까. 최 회장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자네 아버지한테 편지 받았네. 마지막 부탁이라고. 자네가 오면 꼭 만나달라고 하더구만. 그제야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에게 전하라던 그 봉투 말이죠. 아, 맞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에게 건네자 그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태수야,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자. 할 이야기가 많구나. 최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죠. 최 회장은 편지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때로는 미소를 짓다가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죠. 편지를 다 읽은 최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끝까지 고집쟁이셨구나.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자네가 모르는 아버지의 이야기일세.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최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될 이야기였으니까요. 최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밑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진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죠. 무슨 일인가?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에 갑자기 시장 상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20명 넘게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다들 상복을 입고 오셨는데 누군가의 아들 동창회에 조의금 전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구나. 우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로 시장 상인들이 가득했죠.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무슨 시장이야? 도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이었죠. 실례했습니다. 저희는 김태수 씨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했던 상인들입니다. 태수 씨가 동창회에 오신다고 해서 아버님 대신 조의금을 전하러 왔습니다. 상인회장이 두툼한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수 씨 아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인이었는지를요. 성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은인? 생선 장수가 무슨 은인이야? 그때 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떡집을 하시는 분이었죠. 30년 동안 우리 자식들 학비를 대주신 분이 누군지 아시오? 바로 태수 아버지였소. 이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상인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수 씨 아버님은 매달 생선 판매 수익의 일부를 모아서 우리 상인 자녀들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죠. 거짓말하지 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현우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상인이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성준의 아버지였죠. 구두수선을 하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성준아, 내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태수 아버지 덕분이다. 내가 너 학비 걱정할 때 몰래 도와주신 분이야.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태수 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번엔 현우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로스쿨 갈 때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잖니. 그때 익명으로 학비를 보내준 사람이 바로 태수 아버지셨어. 현우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30년간의 장학금 지급 내역이죠. 태수 씨 아버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서류를 돌려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각 가정에 전달된 기록이 빼곡했죠. 심지어 가게가 철거당한 후에도 계속 보내주셨어요. 본인은 노점에서 힘들게 장사하시면서도. 도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상인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건 아버님께 못다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인회 전체가 모은 조의금입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죠. 사실 오늘 이 사실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수 씨가 5억 원을 상인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셨다는 거요. 그것도 익명으로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가 5억을? 도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기부자는 익명이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은 거죠. 성준, 현우, 도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때 최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이야기를 해야겠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최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연 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자태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제가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저는 이 호텔의 회장 최원석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국내 호텔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최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대로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태수 회장님, 본사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광경에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호텔계의 거물이 초라한 차림에 제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최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제가 당황해하자 최 회장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예의입니다. 김태수 회장님은 글로벌 수산물 유통기업 오션프레시의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도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오션프레시라고요? 그 세계적인 수산물 회사?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진출한 기업이죠. 작년 매출만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성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조 원이 넘는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텔 체인은 오션프레시의 최대 거래처입니다. 전 세계 호텔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70%가 태수 회장님 회사 제품이죠.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라고요? 최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신 후 태수 회장님은 트럭 운전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수산물을 배달하면서 시장을 공부하셨죠.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던 시절, 오직 아버지의 가르침만을 믿고 버텼던 날들이요. 5년 만에 작은 유통회사를 인수하셨고 10년 만에 미국 서부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로 키우셨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까지 사업을 확장하셨죠. 진아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표지에 실린 비즈니스 잡지들이 떴죠. 포브스가 선정한 자수성가 기업인 50인, 타임지가 뽑은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100인에도 선정되셨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초라한 차림으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옷은 아버지의 유일한 정장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옷을 입고 싶었어요. 최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 회장님의 겸손함은 업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태수 회장님이 비밀리에 진행하신 자선 사업입니다.
진아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자선 프로젝트 사진들이었죠. 동남아시아 어촌 마을 개발 사업, 아프리카 어린이 급식 지원, 재난 지역 긴급 구호. 지난 10년간 기부한 금액만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억 달러. 현우가 헛바람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든 걸 익명으로 하셨습니다. 마치 아버님처럼요. 이때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성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널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도영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최 회장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수 회장님이 방금 5억이 아니라 50억을 기부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상인 회장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50억이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 전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정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재개발 당시 상인들의 이주 비용과 재정착 자금을 지원한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태수였어? 도영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태수 회장님이 미국에서 급히 자금을 보내 상인들을 도우셨죠. 총 30억 원이었습니다. 도영의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재개발 사업의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진아가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수 회장님은 올해를 끝으로 CEO직에서 물러나실 예정입니다. 왜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한국에 돌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바다처럼 큰 사랑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담은 이름이라고요. 연 회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죠.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분이었죠. 이어서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쳤고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었으니까요. 박수가 잦아들자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태수 회장님의 아버님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요.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두 젊은 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이 사진은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찍은 것입니다. 오른쪽이 저고 왼쪽이 태수 회장님의 아버님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어요. 그때는 겨우 20살이었겠죠.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저는 갓 입대한 신병이었고 태수 회장님 아버님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고참이었죠.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952년 가을 우리 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편에 맞아 쓰러졌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최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때
태수 회장님 아버님이 저를 업고 10km를 걸으셨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을 가로질러서요. 그것도 본인도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최 회장이 셔츠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큰 흉터가 있었죠. 이 흉터가 그때의 증거입니다.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이 그랬어요. 30분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태수 회장님 아버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죠. 제가 사업에 성공한 후 은혜를 갚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최 회장이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만 도와달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약속을 하셨다니. 사실 태수 회장님이 미국에 가실 때도 제가 조용히 도왔습니다. 아버님의 부탁으로요. 하지만 그 이유는 모두 태수 회장님의 실력이었죠. 이때 진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손녀예요.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태수 회장님이 막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잠시 인턴으로 일했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셨겠지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던 젊은 인턴이 최 회장의 손녀였다니.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갔었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태수 회장님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 일하는 자세, 모든 게 특별했죠. 최 회장이 다시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거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해달라고요. 성준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우리 부모님까지 도운 거야? 제가 성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줘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고요. 현우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아버지는 진짜 대인이셨어. 우리가 너무 몰라봤다. 도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내가 내 아버지 가게를 철거할 때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버지도 그런 일로 원한을 품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최 회장이 마지막으로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원서가 내 평생 소원은 하나뿐이다. 내 아들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읽는 내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회장님, 아버님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바다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연회장에는 감동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죠. 이제 저도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태수 회장님, 우리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더 큰 일을 해봅시다. 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두 아버지의 우정이 아들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과 악수를 나눈 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입구 쪽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죠. 성준아. 늙은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성준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셨던 그분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성준이 당황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들을 뿌리치고 제게로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태수야, 내 아버지께 평생 빚을 졌는데 이제야 얼굴을 보는구나. 성준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식아, 내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아느냐? 태수 아버지가 매달 학비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야.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장학금 받았다던 게 내가 거짓말한 거다. 자존심 때문에. 태수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노인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내 아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힌 줄도 모르고.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현우의 어머니가 식당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일하다 말고. 현우가 당황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호했죠. 태수가 왔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다. 이제는 다 털어놔야겠어.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로스쿨 갈 때 우리 집이 파산 직전이었단다. 너한테는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했지만. 설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아버지가 전액 지원해 주셨어. 무려 3년 내내. 그것도 우리가 모르게 익명으로. 현우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변호사 자격증이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떴죠.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좀. 도영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스피커폰으로 바뀌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영아, 방금 내 아버지한테 들었다. 태순의 아버지가 우리 집 빚을 갚아주셨다는구나. 도영이 당황해서 스피커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들은 후였죠. 10년 전 내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말이다. 태수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도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태수야, 정말이니? 내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라봤어요. 그녀는 도영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영 씨, 이제 그만하죠. 우리. 도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혼하고 싶어요. 당신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지쳤어요. 오늘 태수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이때 최 회장이 나섰습니다. 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 볼까요? 태수 회장님, 제안하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죠. 진아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큰 건물의 조감도가 나타났죠. 이곳은 아버지 기념 수산물 연구센터입니다.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교육장,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이죠. 모두가 감탄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는 성준, 현우, 도영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성준, 자네는 대기업 경험이 있으니 경영 자문을 해주면 좋겠어. 현우는 법률 지원을, 도영은 건설 부문을 맡아주면 어떨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성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어.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돕겠어. 내 경험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도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싶어. 사람들을 위한. 최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창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인회장도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었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실천하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연회장에는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된 것이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후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죠.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트럭 운전사 동료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첫 고객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셨어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는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셨죠. 성준의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이제 저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태수 회장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호텔 그룹과 오션 프레시가 공동으로 서민 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진아가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센터는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 서민들이 싼 가격에 좋은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인회장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시장 상인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겠습니다. 이때 진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태수 회장님,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당신을 존경해 왔어요. 인턴 시절 새벽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최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진아가 그때부터 태수 회장님 이야기만 하더라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진아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바다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죠. 도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건설 비용 일부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연이 도영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진정성이 보였던 것이죠. 저도요. 성준이 외쳤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기금을 도서관 운영에 지원하겠습니다.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요.
연회장에는 희망의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세상. 그때 창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은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떠 있었죠. 무지개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최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 회장님, 이건 분명 두 분 아버지의 축복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동창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동창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들려 있었죠. 모두가 화해하고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묘비 앞에 사진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묘비를 비추자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옆에는 시장 상인들이 가져온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성준, 현우, 도영이 함께 쓴 편지였죠.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태수처럼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제 옆에 진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첫 프로젝트 회의가 오후 2시입니다. 모두들 벌써부터 의욕이 넘치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이제 바다가 되려 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큰 사람이 되려고요.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보답이자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